이게 양극화를 넘어서 이게 초초양극화라는 말도 해요. 안 그러면 반포 압구정에 50억, 60억, 70억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 버린 거예요. 주택시장이 이제 이건 이제 고도의 자산화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원래 집이 갖고 있는 어떤 거주 공간 이 기능보다 결국은 이 자본재로서 어떤 자산재로서의 기능이 더 커진 거예요. 이 시장 흐름을 좀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파트 퀴즈잖아, 이게. 아파트 퀴즈가 세상의 주역이 되니까 세상이 다 아파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지금 사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이야기 박원갑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네요. 올해 시장 흐름을 좀 진단해보고 결국 내년의 문제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는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15일 대책을 발표한 네. 지 대략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뭐 오름세는 다소 둔화된 것 같아요. 상승폭이 둔화되는 쪽이고 거래량 당연히 줄겠죠. 지난 이제 15 대책이 사실상 이게 이제 올 들어서 나온 2차 충격요법이거든요. 지난 6.27 대책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강한 말하자면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뭐 서울하고 뭐 경기 남부권 12곳 그곳을 이제 지정하는 거하고 이제 대출을 이제 차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대출보다는 이게 토제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강력해요. 이게 한마디로 극약 처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6.7 대책 보면 되잖아요. 뭐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해주고 15억부터 25억까지는 4억, 그 다음에 25억이 넘어서면은 2억밖에 대출해주지 않는 거 이거하고 결국은 이제 토제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이게 급속 동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아마 가격은 생각보다 안 빠질 겁니다. 특히 중심부들 있잖아요. 강남하고 한강벨트 쪽은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거래가 좀 확실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오히려 토지의 효과는 중심부보다는 외곽이 더 세요. 왜냐면은 그 강남하고 용산은 기존에 이미 토지였죠. 근데 이제 강남은 맷집이 세 보여 지금 시장 흐름으로 보면은 오히려 외곽 쪽은 조금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풍선 효과가 일부 나타나긴 해요. 뭐 동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구리 그다음에 뭐 안양 만안구 같은 데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의 이슈가 바로 이 상급지 갈아타기나 똘똘한 한 채이기 때문에 이게 이 기조가 꺾일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당분간. 물론 내년에 세금이 이제 쑥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내가 장기 거주할 때 가서 이제 집 한 채 사는 게 지금 주택 시장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외곽에 뭐 가령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한두 사람이 있긴 하지만 큰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6.27 대책 때도 이른바 서울에서 막 가령 뭐 노동항이나 이런 데 풍선효과 세게 안 나타났죠. 요번에도 일부 나타나지만 이거는 강한 풍선효과보다는 약한 풍선효과라고 봐요. 여전히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 중심부를 향해 있다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얻고자 하는 건 정확하게 뭐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제 강남하고 그리고 한강벨트를 정조준한 대책이었어요, 사실상. 그죠?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출의 차등화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싼 거 살수록 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지금 갭투자를 못하게 해놨죠. 네. 그러면 대출도 안 해줘. 그러면은 아무래도 고가주택 쪽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 생각하면 약간 복잡계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지능에 더 가까워요. 머리가 좋습니다, 요새. 왜냐면 정보가 SNS를 타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적 시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보가 빨리 전달되고 더 이상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시장이 제가 아까 맷집이 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이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공인한 투자 유망지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시장이 힘이 세면은. 그런데 팩트는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이게 팩트 이거보다 애티튜드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보다 어떻게 보면 정부 대책 그 자체보다 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어떤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거. 그래서 지금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가 이 토제라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네. 그럼 토지를 받을 때 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를 살 때 허가 안 받습니다. 지금 빌딩 같은 경우 강남에 뭐 토지가 뭐 200평대도 허가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청담동에 빌라 200억짜리 허가 안 받아요. 오로지 아파트만 허가 받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 허가제가 정확한 말인데 이게 결국 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아파트 편식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파트가 공급이 없어요. 가뜩이나 또 얼룩신 문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또 수요자들은 이 통화량이 풀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거기 빠지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매수세가 줄긴 했어요. 근데 매도자도 안 파는 거야, 싸게. 이 보세요.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그때 조사할 때 8월 기준으로 보면은 어차피 강남하고 강남 3개구하고 용산은 기존에도 뭐예요? 토지였죠. 그거는 전세기고 못 산다는 거였죠. 그럼 나머지 지역 있잖아요, 서울에서. 그게 한 전체 거래량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었어요. 한 33%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그 갭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진 어떤 그런 구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살려는 사람들만 생각을 해요. 수요 쪽만. 그러면 이제 전체 수요 3분의 1이 공중분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살 사람도 없으니까 가격이 빠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라는 건 항상 매도와 매수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매도자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전세 끼고 못 팔아. 전세 끼고도 못 사. 그러면은 거래량제가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그럼 매도자가 언제 팔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전세 기간이 이제 보통 2년이 지날 수도 있고 2+2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만기 한 2달 내지 3달 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매물을 내놔도 안 나가. 아니 거래 자체가 안 돼. 물론 이제 자기가 들어올 사람은 살 수 있겠죠. 그것도 역시 뭐예요? 그것도 전세 계약 기간 만기 이전에 약간 이 틈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때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매도자도 싸게 매물을 안 내놓는다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물론 이제 가끔 이제 급한 사람이 한두 개 정도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체로 보면은 약간 숨고르기 혹은 이게 조정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분명히 거래는 한파지만
가격을 한 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아까 조정국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조정국민인데, 조정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격 조정이 있고, 또 하나는 기간 조정이 있어요. 네. 지금 가격 조정보다는 제 생각에는 기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갈 겁니다. 가는데, 이걸 이제 또 다른 편이에요. 이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걸 고온 효과라고 해요. 네. 이게 이제 원래 교육학 개념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이제 반에서 꼴찌하던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요새 한 40명이죠. 한 학급이. 뭐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그러면 20등을 해. 그러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뭔가 이게 열심히 한다고 이게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꼴찌하던 사람이 이렇게 1, 2등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렇게 행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고온 현상인데, 이게 부동산이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어때요?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게 쌍봉을 만듭니다. 이게 헤드 앤 숄더형이라고 해요. 혹은 쓰리봉을 만들어요. 삼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급등하잖아요? 그러면은 개마봉에 올라간 것처럼 이게 계속해서 행보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리는 기간 조정. 이해되시죠? 네. 그럼 왜 그런가? 서로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방향성이 좀 결정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온 현상이 나타난 게 일단은 매수자들도 당연히 뭐 안 살려고 그랬죠. 지금 뭐 굳이 뭘 살려고 그래요? 좀 기다리는 게 낫죠. 그런데 이제 매도자들은 아까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공급은 없어.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있고, 물론 지금 대출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한 6%까지 올라가지고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정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어요. 요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시장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들은 이 장세가 좀 더 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아마 매물이 싸게 많이는 안 나올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짧게는 내년 아마 한 1월 정도까지, 길면은 내년 한 5월까지 좀 이런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기점은 제 생각에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6월 3일에 있나요? 네. 그 이후에 세제 드라이브를 어떻게 될 거냐. 그에 따라서 흐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당분간 지리한 조정 장세 뭐 이 정도로 아마 시장 흐름을 보면 될 것 같다. 그럼 이번 대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유효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원래 그 대책의 어떤 그런 효과는요, 단기적으로는 거의 이제 먹히는 대책이 이제 대출하고 세금 요거죠. 이제 공급은 이제 장기 효과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 단기 대책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어요. 일시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강아지를 있잖아요. 거의 불독 같은 강아지를 그냥 비닐 끈으로 묶는 거야. 조금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금방 떨어지는 거고 좀 유사하다 할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출 규제 자체는 이제 문정부 때도 나온 규제인데, 이제 토호제를 전부 다 지정하는 거는 되게 새롭게 나온 규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규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고, 가장 큰 부작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토호제는 이제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하고 이재명 정부 때의 약간 수요 압박이랄까요? 수요 억제는 좀 달라요. 문재인 정부 때는 주로 세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죠. 이제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 집을 못 사게 하고, 또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결국 매물로 내놓도록 하는 그 어떤 전략인데, 그게 그렇게 잘 먹히진 않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먹혀.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세금 대책은 오히려 이제 가진 사람들의 불만만 커지고 특히 양도세 중과를 하니까 이게 이 동결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가게 안 맞아요. 오히려 그 논문들 보면은 이런 토지 투기 지역이라든지 이런 양도세 중과를 하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요. 근데 보유세가 좀 영향을 주긴 주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정책이 이게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게 계속해서 간다라면은 팔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좀 그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버티기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승자가 된 거죠.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그런 치밀한 그 계산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고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들이 너무 이지에 밝아서 도대체 정책을 못하겠다. 네.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지금 2500년 지난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시장이 이제 고진흥화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 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폈을 때의 효과가 네.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 때의 그런 세금 드라이브 쪽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그럼 그걸 안 쓰고 다른 걸 어떻게 그러면은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게 뭐예요? 바로 거래 규제거든. 거래 기준은 대출하고 뭐예요? 살 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토지는 뭐예요? 그럼 2년 거주해야 되잖아요. 갭 투자하지 마라. 너 삼성 투자하지 마. 진짜 돈 있는 사람, 그것도 돈 있는 사람만 이 집을 사. 뭐 이런 어떤 측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있죠. 부동산으로 따지면 봐봐요. 네. 취득, 그 다음에 보유 중간, 양도가 있죠. 네.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물론 취득세도 높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지금 그대로 살아있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금 두 채에 사면은 취득세가 8%예요, 지금. 있단 말이 그대로 네. 있어요. 이게 있어요.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있고, 보유세도 있고, 양도세도 다 있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지금 보유세하고 양도세는 별로 안 만져요. 지금 들어올 때 자체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래 자체를 이제 네.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턱을 확 높여버리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 집값을 잡겠다는데 그러면은 잘 봐요. 그러면 주로 이제 못 사게 하는 경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유세 때문에 힘든 거는 어때요? 이 계층이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그러면 갖고 있는 게 고통스러움 이게 주로 뭐예요? 기성세대잖아. 주로 X세대나 아니면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굉장히 불만이 컸죠.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진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만이 많아요? MZ 세대가 네. 불만이 많은 거지. 그래서 특히 뭐 주로 이제 고소득 흑수저들이 이제 생각보다 반발이 크죠. 네. 아니 나는 뭐야 나는 월급도 우리 아내랑 둘이 하면은 뭐 2억 가까이 되고 그런데 왜 집 살 때 충분히 상환 능력도 되는데 왜 2억밖에 안 빌리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 15 대책을 보면은 주로 불만이 많은 게 주로 20, 30대 젊은 층일수록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를 통한 이제 재테크 나도 열차에 타고 싶은데 동성하고 싶은데 왜 티켓을 안 끌어주냐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티켓? 그러면 너 돈으로 끌어서 가 그러는 거잖아. 아니 나도 대출 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KTX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나보고 그래 자꾸 무궁화나 새마로 타고 가라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이거를 굉장히 받아들이죠. 기존 세대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보유세가 안 무거우니까 물론 좀 더 나올 겁니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불만이 없는데 젊은 세대 중심으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특히 아파트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완전 차단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불만들이 좀 있기 마련이죠. 그게 어디로 갔어요 결국은? 그게 주식으로 가고 그 돈이 지금 코인으로 갔다가 지금 재미가 없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카타르시스형 투자를 많이 하죠. MZ 세대들 보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결국 주식 시장에서 돈 벌어서도 나중에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돌아오시는데 지금 이렇게 주식 시장이 좋은 게 나중에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게 칸막이가 없어요. 네. 제 생각에. 네. 돈은요, 규제가 없는 쪽으로, 그리고 수익이 높은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돈은 물입니다. 유동성이에요. 흘러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하고 코스피 간의 상관계수가 0.8 정도 나와요. 어떤 논문은 0.88까지도 나오더라고. 0.9에 가깝죠.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생산성 금융이라고 요즘 말을 하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이제 주식시장에 머무르게 해서 네. 결국은 이게 주식이 좋아지면은 기업들도 유상증자를 하고 그리고 소비도 이렇게 돈 늘어나거든요. 뭐 자산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좋아요. 좋습니다. 그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근데 부동산은 약간은 생산적 뭐 재화로 쓰기보다는 지금 문제는 아파트가 문제니까 네. 뭐 거주할 때 필요하지만 약간 이거는 잘 쓴 게임이에요. 제가 그래서 약간 생산적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일반 주식시장에 비해서. 네. 그쪽으로 가는 건 맞아. 그건 당이. 욕망과 당위는 구분하셔야 돼. 네.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칸막이가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으로 갔어요. 그럼 거기서 놀아. 네. 그래서 돈 벌고 그냥 그래서 너 부자가 돼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칸막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서 벌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결국은 나중에 돈이 이제 벌리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에서 돈을 벌면은 그 돈들이 약간 이걸 에셋 파킹이라고 해요. 혹은 이제 자산 구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이게 기발성이 강한 자산이에요. 이 태풍 불면 다 날아가 버리거든. 종이 자산이거든요. 부동산은 뭐예요? 바이 자산이잖아. 락에셋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벌면은 이 돈을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말로 짱박아 두려고 그래요. 저장하라는 경향이 강하죠. 인간들의 네. 어떤 기본적인 심성 자체가. 그래서 지금 강남 아파트나 빌딩을 사는 사람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코인에서 대박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뭐야 이게 자꾸 이거 날아가 버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묻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시장이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서로 칸막이가 쳐져 있지만 이게 여기 넘치면 어때요? 이쪽 시장 물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집값이 안 빠지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통화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M2 통화량이 한 4,400조 정도가 되어요. 근데 지난 9월 통계를 보니까 1년 전보다 거의 8.4% 늘어났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 통화량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지금 환율도 올라가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통화량이 많이 풀리니까. 지금 미국은 약 한 지난 9월에 보면 M2 통화량이 한 4.4, 4.5 그래요. 일본 한 1.6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이 이렇게 팽창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원화가 휴지된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조바심과 불안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주식과 이게 그 부동산에 있어서 이 M2 통화량 이 부분이 지금 만만치 않은 문제다 이게.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때하고 노무현 정부 때 M2 통화 증가율이 연평균 10%였단 말이에요. 지금 8.4%죠. 그러면 그때보다 낫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토끼가 부르는 거고 지금 하마가 부르는 거잖아.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가 필요하죠. 뭐 근본적인 처방, 바로 전국 부분 공급이라는 거 알아요. 네. 공급이 쉽지 않아. 이거 10년 걸려.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지금 돈이 넘치는데. 다들 불안감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 토량에 대해서 좀 적정한 어떤 관리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바라보고요. 특히 이제 지금 토양 관리가 좀 더 저는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은 단순하게 이게 콘크리트 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이른바 금융시장 환경 어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왜냐하면은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큰 목적이 시차익이에요. 자본이득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MZ세대들은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비슷하게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똘똘한 한채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MZ세대들이 부동산하고 주식을 비슷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와. 그렇게 갖고 가는 걸까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터민남이잖아요. 네.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인데, 저는 MZ세대들의 공간 욕망과 어떤 그런 투자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심리 상태, 굉장히 조바심이 강해요. 맞죠. 왜냐면 빨리 기성세대의 벽을 넘어야 되겠다는 그런 조바심이 결국은 이제 약간 투기성 투자를 하는 거죠. 도박성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MZ세대들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모든 걸 게임으로 봐요. 네,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게 다 대상이 게임입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안 돼. 부동산하고 아파트는 달라.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MZ세대는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예요. 아파트 하면 결혼도 안 하겠다는 세대예요. 아파트를 부동산의 전부를 봅니다. 그러면 아파트로 한정하셔야 돼. 맞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콘크리트 블록이거든. 콘크리트 블록이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주식은 뭐예요? 이게 사이버 블록이에요. 코인도 뭐예요? 또 어떤 사이버 블록이라고, 이게 같은 테이블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어떤 개념으로 보겠어요? 이게 게임하면은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호환성이 굉장히 강한 세대일 수도 있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할 수도 있죠. 수익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언제든지 이게 그 경계의 선이 없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철책선이 없어요. 그런 세대에 더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를 보는 눈하고 주식을 보는 눈, 코인 눈을 보는 눈이 어떻게 보면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MZ세대들이 그러면은 특히 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기제이기 때문에 이 자본적 어떤 그 이해도, 금융자산에 대한 이해도 이게 기성세대보다 훨씬 높아요. 단군일의 가장 재무지능이 뛰어난 세대가 지금 MZ세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보면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아파트를요 주식처럼 바라본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량주와 비우량주 개념으로. 그래서 외곽지역에 안 살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지금 주로 이제 강남하고 한강벨트 쪽으로 집을 살라는 사람들이 주로 이 고소득 맞벌이 부부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가 몇 채 되겠어요? 그 몇 채 안 된다니까요. 강남이 잘해봐야 아파트가 37만 채 정도 돼요. 강남 3개구가. 그거 뭐 나홀로 빼고 나면은 한 20만 채나 되려나요? 그러면은 이 세대들이 바라보세요. 이 세대들이 바라보는, 특히 이제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게 MZ세대들이 이 계층별로 굉장히 분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MZ세대를 전부 다 보면 안 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결국 마용성 아파트값 얘기잖아, 지금 결국은 2%가. 그러면은 이 세대가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압구정하고 반포 아파트를 같이 보는 거야. 그렇게 보겠죠, 그러면. 그럼 하이닉스가 성수동이고. 그렇죠. 성수동이 지금 뜨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좀 많이 사는 게 뭐예요? 그러면 2차 전지를 골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량주와 비우량주 개념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강남이나 한강들, 특히 강남 쪽에, 강남,
서초, 송파, 성수, 용산 요 정도는 블루칩으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 마포나 아니면 뭐 성동구 일부 뭐 이런 데들 뭐 영등포나 동작 이런 데는 뭐로 보냐면 강동구 되겠죠. 이거는 약간 옐로칩으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로 보느냐? 예, 나쁘게 말하면 작주.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산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새 MZ세대들 만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외곽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갭투자 살 바에야 그 돈으로 코인 하겠다고 그래요. 맞죠. 네. 이 세대의 특성을 보라고. 그러니까 뭐냐? 이게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똘똘한 한 채하고 상급지 갈아타기 흐름이 이게 그러면은 내년에 과연 이게 흐름이 지속될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이게.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이게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줄인다든지 뭐 보유세를 어떻게 보면은 부과한다든지 아니면은 뭐요? 보유세를 부과할 때 주택 이게 가구수 몇 채냐가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이제 만약에 부과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똘똘한 한 채가 불리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주춤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그렇지. 근데 요새는 어떤 트렌드예요? 요새는 좋은 집 하나 사고 나머지는 뭐예요? 미국 주식이나 코인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어떻게 보면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산 포트폴리오의 어떤 효율적 구성이라고 보면 돼요. 트렌드가 바뀌었다고요.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가 지난 2016년에 아마 서울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75.1%까지 갔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51%예요. 내 돈을 끼고 갭 투자를 못해. 그리고 지금 어차피 토지에 묶여가지고 못해.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옛날 마인드라면은 지금 토지에 묶이지 않은 곳이 있죠.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내가 MZ세대야. 나 돈이 좀 있어. 그러면 내가 여윳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구리나 아니면 남양주나 김포나 고향 가서 하나 더 사겠냐고요. 살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주류냐는 거예요. 주류. 메인스트림이냐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하지 않아요. 이 똘똘한 한 채가 나온 지가 2006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다주택자이면 세대상 불리하니까 취득세도 많이 내고 보유세도 많이 내고 양도세도 많이 내니까 이왕이면 뭐 좋은 거 한 채 가지려는 굉장히 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일부 이 규제가 풀렸다니까요. 가령 지금 내가 굳이 따지면은 이제 규제가 많이 묶였네. 그래 가령 지금 구리에서 있잖아요. 아니면 동탄에서 집을 두 채 사더라도 취득세는 1에서 3%예요. 8% 중간 안 합니다. 비규제적에서는 지금 중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묶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왜 그러면은 이런 그 집을 여러 채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냐고요. 물론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약간 이 이른바 자본주의적 퀴즈가 주택시장으로 이게 부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게임처럼 그러니까 아파트와 주식을 같은 블록을 사는 어떤 게임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량주와 비우량주 개념으로 이게 접근을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똘똘한 한 채름이 주춤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더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 흐름을. 그래서 그게 바로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게 젊은 이른바 이 MZ세대 시각에서 이걸 이게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은 홈보다 하우스고요. 그리고 이제 쉘터보다는 약간 에셋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훨씬 더 자본주의들이 더 초점을 더 맞춰서 판단하는 거죠. 지금 보면요. 지난번에 신문도 제가 봤는데 MZ세대들 대상으로 보면 집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시차입니다. 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내 뭐 삶의 보금자리가 필요하니까 그건 뒤쪽으로 쑥 들어 있고 가장 큰 게 결국은 아파트로 돈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외곽은 잘 안 오르잖아.
그런 게 이미 뭐 이게 시장 논리에 어떻게 보면 충실한 세대라면은 이거 알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왜 그걸 사냐고요. 기성세대는 다 샀죠.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재테크보다는 어떤 삶의 안식처라는 어떤 그런 개념, 내 집을 장만했다는 그런 뿌듯함,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육중한 어떤 의무감 이런 게 있어서 그 외가가 집을 샀단 말이에요 이게. 요새는 안 한다니까. 확실히 다르다니까 이게. 차라리 오피드 살면서 주식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죠. 흐름이 달라졌다니까요. 근데 기성세대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조금 뭔 소리야 그럴 거야. 그런데 그거를 제가 따님한테 아드님한테 여쭤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다. 제가 터미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이제 풍선 효과는 많이 기대하기 힘든 흐름으로. 풍선 효과는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약한 풍선 효과인데 강한 풍선 효과는 아니고요. 왜냐면 네. 수도권 전역을 사실 다 묶고 네. 놨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풍선 효과는. 저는 일부 나타난다 하지만 또 여차하면 또 다시 그쪽을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동탄하고 구리하고 제 생각에는 안양 만안구 정도? 요 정도 한 서너 개 더 묶어버리면 아예 풍선 효과가 없죠. 그럼 연천으로 가겠어요 그럼? 그 수요가? 아니요. 그렇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양극화예요. 말씀하신 게 양극화예요. 이게 양극화를 넘어서 이게 초초양극화라는 말도 해요. 양극화가 어떻게 보면은 주택시장에도 여실히 지금 투영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안 그러면 반포 압구정에 50억, 60억, 70억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택시장이 이건 이제 고도의 자산화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원래 집이 갖고 있는 어떤 거주 공간, 아까 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능보다 결국은 이 자본재로서 어떤 자산재로서의 기능이 더 커진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혜택가 나타나잖아요. 혜택가 나타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 이 시장 흐름을 좀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파트 퀴즈잖아. 이게 아파트 퀴즈가 세상의 주역이 되니까 세상이 다 아파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젊은 세대가 땅을 사요? 빌딩을 사요? 상가를 사요? 이게 단독주택을 사요? 안 사잖아요. 아파트만 사는 시대가 없잖아 지금은. 아파트 편식 사회라고. 제가 이거 아파트 편식 사회를 자꾸 이게 이제 퍼뜨리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유행은 안 되고 있어요. 얼죽신까지는 제가 유행을 시켰는데, 근데 이게 과거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는 땅 투기 바람이 불었죠. 그때는 뭐 심지어 용인, 뭐 서산, 당진, 뭐 목포, 남학 신도시까지 땅 투기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주로 세상의 주역이 베이비붐이었으니까 베이비붐은 시골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좋아 보였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공간의 경험치를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버블 세븐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 난리였지 그때 아파트. 그때도 엄마 아파트보다 청와대보다 엄마 아파트가 더 유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택시 하시고 청와대 갑시다 하니까 저는 모르겠다고. 엄마 아파트 아주 많이 가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 유명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건물주였잖아요. 조물주에 건물주였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 유입되는 자금이 일단 있는데 이게 토지로 가고 빌딩으로 갔다는 거예요. 빌딩 커요. 200~300씩 하는데 근데 그 돈이 뭐예요? 지금은 안 간다는 거지. 어디로 가요? 아파트만 들어오니까 반포하고 압구정이 60억, 70억 하는 거지. 왜? 그게 싸 보이거든. 내가 배우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착신성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은 그거 외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기차니죠. 만사 기차.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사를 접어들었잖아요, 작년에. 네. 나이 들어봐요. 많은 사람 괜찮지. 그럼 아파트가 사놓고 많은 것이 뭐 건물을 관리해.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인지 과잉 시대, 이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금방 인지 번아웃이 와요. 인지 과부하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결정 장애가 너무 많아요. 결정 피로. 주식 해봐요. 하루 종일 사건 팔까 이게 결정 피로 때문에 아이고 저도 못 살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펀드로 다 돌려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의사도 자주 결정해야 되고 또 이게 복잡한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지자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약간은 지금 고갈이 돼버렸어. 그럼 뭐예요? 그냥 귀찮아 아파트 사놓고 말자 이런 어떤 트렌드도 저는 이 우량 아파트가 어떻게 인기를 끌고 그다음에 이게 초양극화가 왜 일어나는지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저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은 결국은 과거에 땅으로 갔던 빌딩으로 갔던 돈들이 이제 아파트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MZ 세대들이 그다음 뭐예요? 우량 자산과 비우량 자산으로 보려는 자본주의적 어떤 그런 어떤 접근법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통화량도 늘어나고 있고 뭐 주식시장도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겹치는 거 굳이 말 하나 더 드리면은 인구가 자꾸 이제 줄어드니까 인구 쇼크의 피난처로서 이제 자꾸 이제 우량 지역을 살려는 그런 작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행동에 적절한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보면 되죠.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끝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어떤 일정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요. 이게 유행이라기보다는 저는 똘똘한 한철의 유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약간 패션이 유행이잖아요. 네. 한 트렌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트렌드는 좀 더 갑니다. 패션은 금방 유행 금방 지는 거지만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주택 시장을 구성하는 세대의 변화, 자본의 변화, 투자 개념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간다고 보는 거죠. 네, 이제 또 어떤 후속 규제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부가 다음 규제는 이제 보유세, 세금 관련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후속 규제 방향 어떤 규제가 가장 유력할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점치는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인 흐름은 아마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제 수장들이 많이 밝히고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 아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제 생각에는 아마 논의 작업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이제 공정가액 비율의 상향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가격은 뭐예요? 세금 매길 때 기준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일종 할인이라고 보면 돼요. 공시가격에다가 다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매기면 시청하니까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한 69%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 이용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공정가액 비율이거든요. 할인율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60%예요. 그럼 두 개 곱해보면 얼마나 나와요? 41%가 나와요. 이것만 조금 조정해도 어떻게 돼요? 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굳이 법을 안 바꾸고 시행령만 바꿔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을 수 있죠.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내년 5월까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유예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걸 건들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1주택자, 특히 고가주택 1주택 가운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지금 10년 보유에 10년 거주가 80%예요. 토지와 상가는 10년에 20%, 15년에 30%예요. 이명박 정부 때 이걸 이제 대폭 어떻게 보면 양도세 감면을 줬거든요. 1주택자에 대해서.
그때 15년에 45%였어요. 그러면 지금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걸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정부도 지금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이 똘똘한 채 흐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타겟으로 한 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보유세를 이제 높일 경우 금액대별로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거는 몰라요. 해봐야 돼요. 아, 그건 또 이제 시인이 돼봐야 더 알 수 있는.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주택 수를 가지고 산정하지 않고 총 다 합쳐가지고 가액으로 따지는 건 아마 충분히 이제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세금은 민감해요. 그렇죠. 내가 내는 사람이 있지. 세금은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당연히 낮은 게 좋지. 내는 사람 생각해야 돼요. 네. 항상 세금은 부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세금 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무조건 세금 물리라고 그러는데 그럼 자기는 매겨봐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건가? 항상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낮을 경우는 문제지만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만 자 봅시다. 자 변수가 뭐냐? 네. 네 가지예요. 제가 생각하는. 자 첫 번째. 그러면 거래세는 낮추고 거래세를 물어볼 거냐 또 논란이 많아. 네. 취득세는 분명히 거래세야. 양도세가 거래세예요? 양도소득세잖아. 이걸 소득세를 거는 사람도 있어. 거래세가 아니라. 근데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잖아. 그렇죠. 안 내면 안 팔면 내요? 아니죠.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잖아. 근데 그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걸 소득세로 봐요. 아니 뭐 대체로 제가 만나본 학자분들은 대부분 이걸 소득세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수요자는 저게 무슨 세금이에요? 거래세지.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잖아.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거 내고 나면 더 싼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게 못 옮겨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동시성을 띄어야 된다. 네? 그다음 두 번째 규제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거래세하고 만약에 보유세를 이렇게 하나는 낮추고 하나는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규제 지역은요, 이게 거래세를 낮추더라도 여전히 높아. 두 척도 8%라고 하죠. 그럼 어떡하죠? 그럼 이게 규제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규제 지역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은 양도세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유예를 안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세금이 높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규제지역을 그대로 놔두고 세율을 조절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죠.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우리나라 그 사이에 초고령 사회로 부쩍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고령 사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반백수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보유세를 높이면은 고령자들이 불만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작년에 60세 이상이 납부한 종부세가 전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보유세를 어떻게 보면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공감. 문제는 그 사이에 우리가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고령화가 됐다. 이 종부세가 언제 나왔냐면 2005년 8월 31일 날 그때 83일 대책도 나왔다. 그때 나이 40이 60이야. 그때 나이 뭐예요? 50이 지금 뭐예요? 70이에요. 그때 60이 지금 80이라고. 다 반백수라고 그랬잖아. 이게 만만치가 않은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비싼 집은 다 고령자들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너 보유세 부담되니까 너 빨고 딴 데 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내 문제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듣는 사람 기분 나쁜 거예요. 모든 걸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쉽지 않다. 그다음 네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에 그 세금 압박에 따른 여러 가지 역풍과 트라우마를 이제 경험했죠. 그래서 분명히 그 세제는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바꾸는 걸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걸 합리적으로 바꾸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수용자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6월에 분명히 아마 세제는 아마 바뀔 것 같다. 지방선거 끝나갈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지금 주변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이게요 그 사이 집값이 너무 올라버려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 세금 가지고 옛날에 보면 그 혁명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 선 이내에서 아마 합리적으로 그게 아마 조정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이제 집을 사야 될지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좀 보다가 진입해야 될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거는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타이밍 재는 사람들은 그거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안 맞았잖아. 그렇죠. 저는 2023년부터 저는 어떤 말씀드리냐면 타이밍은 그만 재라. 그 유튜브 이상한 거 그만 듣고 그 가격 메리트를 맞추는 데 가서 초점을 맞춰라. 현장에 가서 싼 매물 사라. 아마 그게 나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이거든요. 덜 회복된 데가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파도타기 선수라고 생각해. 집을 한번 사면 못 팔아요. 팔기 쉽지 어려워. 주식하고 달라.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저는 타이밍보다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 타이밍보다는 뭘 보셔야 되냐면 가격 메리트를 보셔야 돼요. 싼 데가 사세요. 지금 수도권에 안 올랐잖아 지금. 서울이 보니까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고점 대비 고점이 2021년 9월인데 아니요 제가 서울을 보니까 고점이 2021년 10월이에요. 그때에 비해서 96% 회복했어. 강남인데 다 회복했다고요. 회복 안 한 데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아예 단지를 좀 더 골라서 건매물 중심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조정 국면이라고 했는데 아마 일부 급한 사람은 매물을 좀 싸게 내놓을 겁니다. 네, 그걸 잡으시면 돼. 타이밍을 재지 말고 발굴하셔야지. 핵심 뭐야? 그러면 동네에 가면 없어요. 그렇죠. 범위를 넓게 잡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범위를 적어도 한 동 단위로 보면은 적어도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아파트 단지는 한 30개 정도 넓게 잡으셔야 돼요. 어차피 역세권 사실 거잖아. 그렇죠. 어차피 좀 대단히 중심으로 접근하실 거잖아. 네. 그러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쇼핑하듯이 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내가 만약에 요새 아울렛 같은 데 가면은 딱 그러면 나이키 사러 왔어. 그러면 나이키만 가요? 아디다스 가보잖아. 그렇죠. 이걸 근데 가보면서 그 중에서 골라내는 거지. 지금은 마치 헌팅하듯이 하셔야 돼요. 아니 그 앉아서 있으면 안 와요. 골목길에 앉아 있다고 물건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은 약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 중에서 한 개 골라내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듣지 말라고 그랬잖아. 유튜브 듣지 마시라고. 듣지 마시고 그 시간에 가서 현장에 가서 내가 판단하는 게 더 나았어요. 주식은 책상에서 앉아서 가능한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다리 품의 경제학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제가 보면은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서 서울대 나온 분들이 거의 없어. 제가 가장 고학력일 수도 있어. 진짜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그렇게까지 머리를 많이 안 써도 충분히 평균 정도 지능이라도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좋은 걸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저도 지난번에 IQ가 86인가 돌고래하고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래서 자 그러면은 대부분이 그러면 타이밍을 잰다는 거는 타이밍 잴 시간에 과연 내가 집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지금 꼭 사야 돼요? 집은 선택이에요 지금. 지금 MZ세대들이 많은 집은 선택이라고요. 필수가 아니라. 오피델 살면서 주식 해야 되잖아요.
오피스를 하면서 코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망하니까 문제지. 그렇죠. 이 조급증이 대부분 망해먹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많이 느끼는데 이게 1일비에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 레이스로 묻어두는 전략. 결국은 이 조급증에 걸린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결국은 인내력이 있는 사람으로 돈을 옮긴다는 말을 저는 맞다고 봐요. 묻어내야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코인을 단타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게 접근할 거면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집은 이때는 필수야.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성격이에요, 성격.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릴게. 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하실 건데, 자, 결론을 내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는 나의 3년 실적을 보면 알아요. 나의 3년 실적이 이거는요,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실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연평균 한 10% 정도? 이 정도는 거의 대박인데. 그러면 이제 그 마법의 복리 법칙 있잖아요. 그럼 연간 7% 하면은 뭐요? 이게 10년이면 더블이 된다는 건가? 예, 있죠.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적어도 그럼 좋다. 그러면 내가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된다. 3년 동안. 연평균. 응? 그러면은 이분은 뭐 하셔야 되냐면은, 아파트 사시면 안 돼요. 돈이 묶여. 차라리 원래 하던 거 주식하고 코인하고 해서 돈을 버시는 게 나아. 이거 수익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년 동안 그 정도 됐다는 거는 앞으로도 뭐요?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실력이니까. 근데 내가 이제 애매한 게 내가 그러면은 한 1년에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조차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아예 하지 마. 이게 원래 이게 본인의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알짱거리지 말고 아예 아파트를 사요. 대출 내서. 네? 대출을 지금 사시라고. 요새 요번에 그 적립자금 대출은 LTV가 여전히 70%더만. 그럼 싼 거 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주식에다 다 말아먹는다니까 이게? 철랑되고 그러면은?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나의 경쟁력은 도대체 어디인지를 체크하셔야 돼. 지금 타이밍을 될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타이밍에도 안 살 거잖아. 안 산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면서 듣는 거야. 근성으로 하는 거야. 지금 언제 사면 좋아요? 그 주식 언제 사면 좋아요? 묻는 거야. 똑같은 거야. 선생님 공부 언제 하면 성적 잘 올라요? 그거 묻는 거 똑같다니까. 그거는 그냥 해본 소리야. 그거는 자기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는 질문들은 그거는 허황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가장 중요한 게 냉철하게 보셔야 돼. 나의 도대체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아까 요새 MZ세대는 아파트하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같이 본다고 했잖아.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명확하게 지금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은 계속 헛다리 짚어요. 그러면 나의 경쟁력이 내가 이 정도 1년에 10% 정도의 내가 수익을 올렸으면은 그럼 본인 실력이 출중한 거니까 아파트 사지 말고 아파트는 근처에 들어가지 마. 그쪽에서 올인해서 너의 자산을 늘리는 쪽이 아마 더 부를 이루는 빠른 길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근데 보통 사람의 문제지. 지금 코인에 다 물렸어. 근데 이것도 물타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건 몰라. 정기십 하는 사람 많던데 주변에. 최근에 나의 3년 동안의 실력이 한 5%가 안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그럼 진짜 공부를 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든지. 자, 대부분이 두 가지 되겠죠. 한 사람 많이 미친 듯이 공부해. 그래서 이 벽을 넘어.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미친 듯이 공부해도. 근데 대부분 책 봐봐요. 워렌 버핏하고 다 봐봐. 이론적인 거 없어, 그냥. 그냥 주로 멘탈 게임 비슷한 게 없어, 별로. 의희만 멋있지, 이렇게. 이거 봤다고 전문가 안 돼요. 그러면 회계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어쨌든, 내가 그러면은, 이게 3년 동안에 그러면 실적이 5%밖에 안 됐는데, 내가 그러면 주식으로 만약에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딱 3가지야. 첫 번째, 한이 맺혀야 돼. 그래야 이게 내가 강한 결핍이거든. 그러면 그 벽을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책을 500권씩 볼 거라고. 적어도 100권 이상 봐요. 그러면은 이게
강한 한이 맺히지 않으면은 이게 불가능해요, 대부분이.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멘탈에서 밀렸다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주로 투자를 못하는 거는 주로 멘탈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멘탈 게임이라고. 감정 조절 능력의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에서 내가 밀렸어. 세 번째, 시장의 트렌드를 모르는 거야. 산업의 트렌드를 공부하는 거야. 자, 봐요.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하고 시장 트렌드는 공부하면 가능해. 그렇죠? 멘탈은 이거는 기질이라서 이거는 성격이야. 그건 아버지가 주시고 엄마가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못 바꿔. 이게 자기 재산이죠. 멘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4월달에 어떻게 내가 행동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 네. 대부분이 위기가 오면은 거의 이성이 작동하기보다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손가락에 팔고 와요 그냥.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최근에 5년 동안 수익을 못 냈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야? 멘탈 게임에 밀렸거나 기술적 분석을 못했거나 아니면 시장의 트렌드를 산업의 트렌드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은 지금처럼 회사 다니면서 그냥 남들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떤 종목 있어 이래가지고 해서 투자한 사람들은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이게 소액은 성공하거든요, 대부분이. 네. 금액이 커지면 대부분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 갖고는 대부분 성공해요. 초심자 영혼인데 이게 2억, 3억 넘어가면 대부분 다 터집니다. 네. 한두 풀이 아니잖아. 금액이 커지면요, 더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심리학자를 두 분이나 썼잖아요. 이게 5% 빠지는 거하고 같이 5% 빠지잖아요. 네. 금액이 따라 달라요. 만약에 내가 10억이 5%인 거하고 1000만 원이 5%인 거하고는 이게 손실에 있잖아요. 그 충격의 강도가 다릅니다. 1000만 원은 5%는 얼마예요? 50만 원 터진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이거는 하룻밤 사이에서 또 복귀할 수 있는 거죠. 10억을 갖고 있으면 5% 얼마예요? 네. 5천만 원인가요? 네, 5천만 원이죠. 100억이라고 합시다. 네? 네. 그러면은 1000만 원 갖고 있는 5%면은 50만 원 손해 보는 거지만 맞죠?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얼마예요? 5억이잖아. 5억. 부자들이 5억 갖고 5억 손해 나면요 5% 손해 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5억 달아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분산 투자입니다. 사람들이 퍼센트이지 말하자면 변동률에 민감한 게 아니라 변동 금액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응? 그렇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그러면은 주식을 1000만 원 할 때하고 이걸 10억 할 때하고 마인드, 멘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응? 10억이면은 2%만 빠져도 이게 월급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네. 그래서 못 견뎌요. 금액이 커졌어요. 그래서 쌈짓돈 투자하고 목돈 투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멘탈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식으로 부를 이루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최종적으로 멘탈에서 자기가 이게 두 멘탈이나 유리 멘탈이나 이런 멘탈이 안 돼요. 강철 멘탈이어야 된다니까. 독종이어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아주 천연기념물처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멘탈이 약하고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거의 지금은 옛날처럼 주로 기술 분석도 필요도 없고 네. 그 다음에 그런 산업 분석도 필요 없고 요새는 종목 분석도 필요 없고 지금은 전부 다 S&P나 나스닥이나 코스피나 이런 식으로 전체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를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이제 저도 하죠. 그러니까 21선, 61선 특히 이제 200일선이나 이런 거 무너지면은 대세 하락이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아는데 그게 항상 그대로 이게 세상에 차트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성공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거거든. 안 맞아요. 저도 주식을 한 30년 이상 했지만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뭐냐면 완전히 그쪽에 빠져가지고 진짜 마치 수도해가지고 고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진짜 이 주식에서 고수인지 진짜 내가 어디 가서 소리 없는 고수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저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뭐 팔랑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네. 이렇게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네. 그래서 이게 이 시세 가격을 이거는 악마거든요. 이게 스마트폰 이게 골치 아파 이게 스마트폰 이게 없으면은 그나마 좀 덜한데 컴퓨터일 때는 그나마 자주 안 보잖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지금은 투자재라는 원래 주식도 원래 투자는 아니었죠. 배당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월세라는 캐시플로우에서 그것보다 투자 자본이득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러면 인간들이 이 어떤 심리적인 어떤 기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게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예요. 내재적인 어떤 그런 변동이 없더라도 그만큼 이게 그 롤러코스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딱 조울증 걸리기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상향은 맞는데 그럼 내가 거기에 어떻게 그러면 감정에 그 말려들지 않고 어떻게 내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이 수익을 끌어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할 거면 하지 마. 아니, 적응해 그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자꾸 저 타이밍을 얘기하시기에 타이밍만큼 저는 그 세상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겉으로 겉도는 거야 겉도는 거. 타이밍은 그냥 지나가면 웃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진짜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먼저 자산 배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주식을 할래? 코인을 할래? 아파트를 할래? 그거부터 하고 나서 아마 아파트 살 거야. 그러면 타이밍 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은 조금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아. 굳이 따지면은. 네, 그럼 매물이 나올 때니까. 금매물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게 여기 타이밍이에요 그게? 타이밍 아니야 그거는. 그냥 금매물 나올 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끌어놓고 그거 사시면 되잖아. 금매물 나올 거라고 했잖아 제가. 그거 사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금매물 나왔다고 사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돈이 준비돼 있어?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옛날에는 대출력이라고 그랬죠 지금. 네. 지금은 자금력이거든요. 돈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러면 준비가 돼 있냐는 거야. 자, 그래 잡아. 집을 사십시오. 뭐라 그래? 내가 뭐라 안 그래? 자, 사. 그럼 산다. 난 사기로 했어. 그렇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결심을 해. 그렇죠? 근데 이게 살려고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방해 전파가 많아요. 방해 전파가. 그래서 그러면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사기로 결정했다는 거는 이거는 간절함하고 절박함이 있어야 돼. 간절하고만 절박함이 없으면은 이 깔딱고개를 못 넘어요. 방해 전파가 많아가지고. 집 꼭 사야 돼 지금? 아무리 봐도 버블인 것 같은데? 내 인생을 쳐다가 지금 담보를 잡혀야 돼? 저당을 잡혀야 돼? 아니 보니까 홍콩 같은데 지금 상하이 같은데 집값이 반토막 났던데 안 됐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아마 우리나라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걸 보는데 그러면 중간에 방해 전파가 많잖아. 그럼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면 가장 이게 말하면 깔딱고기를 넘으려면 간절함하고 절박함이 있어야 돼. 이 간절함하고 절박함이 집을 살까 말까에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무기라고 보면 돼. 타이밍이 아니에요. 맞죠? 타이밍은 뭐 그냥 대체적으로 큰 환경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본인이 살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게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지. 그러면 금액대가 나오겠지. 그런 거죠. 금액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요새 엑셀 잘하잖아요. 그래서 후보 단지를 동을 한 10개 정도, 그 다음에 단지는 한 30개 정도 넣어놓고 점수를 매기는 거지. 이렇게 뭐 역세권, 그 다음에 대단지, 로얄처럼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1점에서 10점 정도 매기는 거죠. 역세권이라면은 뭐예요? 한 8점 정도 주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쫙 매겨가지고 리스트를 한 5개에서 7개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한 장 가가지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하고 부동산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집은 근본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이에요. 한두 푼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걸고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판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저는 타이밍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함하고 절박함이 된다. 그 간절함하고 절박함은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남편보다는 아내일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파트는 솔직히 많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아파트로 이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비아파트 시장은 위원님이 보시기엔 어떤 것 같으실까요? 거래는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거래는 많지 않을 거고 최근에 빌라들 거래가 뭐 늘으니 줄으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던데 네. 그 빌라들이 상당 부분이 재개발이나 뉴타운 구역에 이른바 아파트로 바뀔 거, 그러니까 사실상 분양권 사는 거야. 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일반적인 그 이제 주택에서 빌라는 뭐 거래는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거래량 가운데 77%가 아파트예요. 아파트 편입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빌라 강북에 사시는 분들은 재정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로수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약간 제 생각에는 이게 묻어두기식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빌라 그 빌라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나 대신 우리가 하는 빌라 한 50%, 나머지는 그러니까 약간 아파트로 나중에 바뀔 거니까 그걸 미리 점 찍어두는 뭐 그런 투자가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오피스텔도 좀 거래가 많이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오피스텔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죠. 네. 특히 MZ세대들이 오피스텔을 이제 살림집이자 꼬모 아파트, 리틀 아파트로 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논문 보면 이제 그게 재밌는데 이 기성세대하고 MZ세대 달라요. 기성세대들은 어디로 이사 갈래요? 물어보면은 1순위가 아파트예요. MZ도 당연히 1순위가 아파트예요. 네, 그렇죠. 2순위에서 달라져요. 2순위의 기성세대들은 단독주택을 합니다. 근데 MZ세대들은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 친화세대라고 보면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라고 얘가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요 사이가 이제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거의 유사 상품이 되었어요. 요새는 난방도 되고 발코니 설치도 돼요. 그리고 밑에 가면 헬스장 뭐 이런 거 다 있죠. 찜질방 있죠. 그다음에 역세권이에요. 출가에도 좋아. 겉으로 보면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유사 상품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기준이니까 아파트보다 못하지만 살만한 곳이 오피스텔이라고 봐요. 확실히 기성세대하고 보는 눈이 다르죠. 기성세대는 뭐야? 월세 받는데 이렇게 약간 수익형 부동산 이런 식으로 보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로 편리하니까 아파트하고 닮았으니까 뭐 거주할 만한 곳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니즈가 강해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이제 두 가지 더 제가 보면은 바로 이게 안전에 대한 강박증, 여성분들이 갖는 안전에 대한 강박증이 결국 오피스텔로 좀 이동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만 잠그면은 모든 위해로부터 내 자신이 보호되는 콘크리트 캐슬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화여대 앞에 제가 오피스텔 단지가 크게 형성이 된 것도 바로 이 가한비 문화라고 그러는데, 가한비, 가성비는 알죠? 가격 대비 성능이지만 가한비는 안전하면 돈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가한비 문화가 지금 아파트 단지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 대단지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한비 문화, 안전에 대한 민감도, 이것도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굳이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 찾아냈어. 택배하고 배달을 받기 쉽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건 새로운 접근이다. 금방 빼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구나 이런 데는 자꾸 찾으러 가야 되고 뭐 잃어버리고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생활의 편리성, 이게 결국은 오피스텔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래서 오피스텔을 뭐 일종의 이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뭐 중간 사다리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건 본인의 자유. 근데 투자해서 별 점이 없더라고. 가격이 빠져요. 그래서 지금 월세는 오르고 가격은 안 올라요. 서울은 좀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빠져요. 아니면 보합세거나. 그러니까 지금 월세 수익률이 5% 넘어요. 서울이 한 4.8 정도. 전국으로 보면 5% 넘죠. 그러니까 뭐 가격은 떨어지고 임대료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굳이 뭐 그거는 사시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사실 한번 경매로 사시는 게 낫지. 서울이 한 82% 정도 낙찰 거리라고 하던데 경기도는 한 70%대 뭐 정도. 오피스텔을 경매로 사시는 거 그거는 대찬성. 그러면은 거기 갖고 있다 보면은 청약할 때도 민영은 그 무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당첨되고 나서 그쪽으로 옮기시면 되지. 그러면 이제 안 팔릴 거야. 그러면은 좀 약간 큰 거 사야지. 한 300실 정도 되는 거. 그런 걸 좀 싸게 내놓으면 충분히 아까 경매를 썼으니까 뭐 10% 싸게 내놔도 충분히 뭐 자기 이동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지금 보면은 좀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싶고요. 과연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비규제지에 가서 집을 살 거냐? 내가 여의도 살아. 동탄이나 구리가 산다고? 사셨대. 출근할 수 있어요? 힘들죠.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중심지역 중심으로 자꾸 젊은 층들이 오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주거지 분화 현상을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층들이 주로 외곽 신도시나 택지 쪽으로 많이 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서울에서 제가 신혼부부의 성지가 지금 어디냐 고덕이거든요. 요새 이문 희경 뉴타운도 제2의 지금 신혼부부 성지야. 네? 제가 부산을 가보니까 부산의 신혼부부의 성지는 명지국제신도시야.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광주로 갔어요. 광주광역시를 가니까 광주는 수암동이야. 제가 수암동에 가가지고 놀래가지고 제가 지금 많은 신도시를 제가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 수암지구 안에 거기 이제 국민은행 사거리라고 하더라고. 그 국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분들은 거기 상가 공실이 없어. 그게 없더라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젊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아마 토요일 오후였는가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도 많이 왔다 갔다 그래서 야 이게 과거 이제 주로 광주라고 그랬으면은 주로 금남로나 뭐 이런 쪽에 중심이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상무지구도 괜찮아요. 상무지구 이쪽은 있었는데 요새는 이게 젊은 세대들이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봉선동으로 가요. 남구 저쪽으로. 이제 그게 약간 광주의 그 대치동이니까. 근데 이제 그 대치동 갈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수완지구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일부 첨단지구 가기도 하는데 수완지구로 이제 많이 오는. 수완지구가 28,0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은 지 오래됐어요. 15년 됐어요 가까이. 그런데 그 이제 도시가 완전히 이제 그 정착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들이 그러면 만만한 게 한 뭐 싸게는 한 32평짜리가 한 3억, 좀 비싸면 한 5억 정도 하니까 크게 대출 안 내고 이제 뭐 그쵸? 부모로부터 1억 5천씩 요새 받는 다음에 이 권리라며 이게 권리금이라며 그래서 그거 4억 받고 1억 한 그러면 3억이죠. 그러면 1억 정도 대출 내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근데 보니까 25평 안 사신다고 그러더라고. 광주에서는 32평이 기본이에요, 신혼부부도. 그래서, 와, 부럽다. 역시, 그 광주에 사시는 분들, 젊은 분들이 확실히 이거 보니까, 주로 이제 처음부터 집 싸니까 32평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신혼부부 성지들이 외곽이에요. 완전 외곽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 고덕도 외곽이죠. 지금 뭐 고덕 사는 사람들이 잘 안 하겠지만, 중심부를 보면 외곽이죠. 그리고 이문 뉴타운도 뭐 그래도 멀고 아직은. 근데 거기가 이제 신혼부부가 거대한 이제 뉴타운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도 그렇거든요. 거기도 좀 학원들이 많아. 그다음에 여기 수암지구 갔는데 딱 보면 알아요. 딱 지나가는 그 사람들하고 학원을 보면 알아. 학원. 그래서 보면은 안경점이 있는데. 어린이 안경점 있을 정도야. 그러면 완전히 그 동네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신혼부부들의 어떻게 보면 성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현상들도 저는 요새 관심 있어가지고 좀 눈여겨보고 있죠.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규제를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결국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번 사이클 끝에 서울 부동산은 어느 가격 정도의 그래요? 그거는 거의 네. 뭐 점술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한 6월 정도까지는 그러면 약보합으로 가다가 6월 이후에 확 오르게 될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집값 오름세가 그래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내년엔 대체적으로 플러스로 보죠. 네. 저희들도 올해보다는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내년은 매매보다 전세가 더 난리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죠. 근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전망을 할 때에 30개월 이후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는 확률이 아니라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 듣지 마요. 걔들도 보면 강남에 집 있는 데 별로 없어. 안 맞아. 이게 일본말로 갱또라고 그러는 거예요. 확률이 50%밖에 안 돼요. 저쪽은. 네. 저는 다만 좀 더 초점을 보면은 지금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공급이 한 2030년 가까이 가야 풀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출렁거리면서 조금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얼룩시 문화, 주거 어떤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은 MZ 세대들이 세상의 주역이라서 신규 공급이 없이는 주택시장이 그렇게 안정되기는 좀 어렵다고. 이게 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플로우가 중요하다고. 새로 들어오는 플로우, 바로 신규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이 되어야 집값도 저는 안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없잖아요. 없죠. 그거 보면 사면 되지. 근데 자꾸 제가 집 사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집을 비싸게 사서 우울증 걸린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없죠. 내 집이잖아요. 그리고 집을 이제 단순하게 콘크리트 공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이홈이잖아요. 집값 오를 거란 기대도 있잖아. 그렇죠. 물론 대출 이자 내니라고 힘들겠지만 생각보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서 이자 내느라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많죠. 근데 집을 싸게 팔았을 때 그때 느끼는 자기 판단에 대한 실수에 따른 그런 고통보다는 덜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하우스푸 문제가 2012년 그때 난리였죠. 그때 250만 명 된다니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집값 오르니까 다 해결되니? 언젠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은 제가 보는 화폐 현상인데 돈이 이렇게 풀리는데 집값이 안 올라요? 지금 지을래도 못 지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해. 옛날에 그 히라빈 조르바라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물을 마시겠어? 여기 현미경으로 보면은 여기 아마 이 세균들이 이게 드글드글 끓걸? 먹을 걸 말까 이거? 이거 뭐 못 먹지. 네. 그만큼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이거를 압축하는 이 생각을 오히려 있잖아요. 이 생각을 오히려 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집을 왜 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왜?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간절함하고 절박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잡생각이 많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장자를 보면 나와, 장자에. 이걸 심재라고 그래, 심재. 심재. 마음을 가난하게 하라고. 핵심을 빼고 나머지를 격가지를 쳐야 돼요. 네?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 빼고는 나머지 격가지를 치지 않으면 몸통만 갖고 있고 나머지를 격가지를 치지 않으면 의사결정 못 한다니까요.
분명히 또 유튜브 보고 또 지금 곧 폭풍 온다고 뭐 날물에 끝장난다고 애들 안 놓고 뭐 이제 우리나라도 끝장나고 지금 환율도 2,000원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끝장난다. 그런 또 이게 신호도 들어오잖아요. 네. 이 신호인지 잡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은 모든 정보들을 그냥 차단하고 급매물 나오면 산다는 생각. 네. 그리고 급매물이 시세 좀 싸야 된다. 음. 그 정도만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이것저것 다 들으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집 살 때는 IQ를 더 낮추셔야 돼. IQ가 한 60 정도 이렇게 약간 60이 뭐예요? 돌고래하고 아니 코끼리가 한 60 되나요? 그 정도로 낮추셔야 의사결정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알면은 식자공환이라고 해서 아무 일 못합니다. 근데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빨리 이제 진입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그럼 상급지로 갈아타시고 싶은 분들도 빨리 급매물 나오면은 빨리 팔고 빨리 갈아타는 게 좋은 걸까요? 쉬운 게 아니지 그게. 근데 쉽지 않죠, 맞죠? 내 집 팔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마음만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집을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팔고 가셔야 돼. 그래서 선매도 구매수지. 쉽지 않아요. 내 집 팔려요? 안 팔리죠. 지금 봐봐요. 지금 갈아타기 진짜 골치 아픈 거야. 네. 내 집은 지금 이거를 그러면은 딱 사러 온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제 요걸 보통 집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중에서 상당 부분이 내가 지금 한 채 갖고 있는데 저걸 팔까 말까 하거든.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천씩 끼고 있는 집은 딱 뭐야? 4년에 뭐야? 딱 그 한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새끼고는 못 파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하려면 어떻게 팔 거냐 그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소를 적어도 한 30군 정도 내놔야 된다고 이거. 왜냐면 채널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팔고 나서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집을 그러면은 이쪽으로 팔고 그냥 1주택자인데 내가 옮기려고 그러면은 문제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다만 이게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팔 수는 있지, 그지? 이 사람들은 수요자들이 아마 겹쳐져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걸 이제 팔았다 이거야. 근데 내 집은 이제 그 많이 받고 비싸게 팔고 싶어. 조금은 싸게 사는 거는 싸게 사고 싶어. 이게 보통 인간의 심성인데 그렇죠. 대부분이 도둑놈 심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이 싸게 팔고 싸게 산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팔고 나서 그냥 뭐 저는 당일날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은 시장보다 더 똑똑할 수가 없어요. 잔재주 부리다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팔고 나서 뭐 적어도 일주일 안에 사시는 거. 그 다음에 문제는 내 걸 팔았어. 근데 중개업소 가보니까 갑자기 중개업소가 안 판대. 그 주인이. 뭐 다 받았는데. 마음도 들었는데. 그 가서 우리 시누이까지 가서 다 봤는데. 안 판대. 5천만 원 더 달래. 이런 게 오히려 많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이제 정의의 사도가 되죠. 이제 그러면서 욕하면서 나와요. 근데 문제 그대로 끝나는 거지. 그럼 어때? 반드시 후보매로 2개 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디테일이 중요한 거지.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막상 가보면은 싼 거 사봐요. 요새 그런 것도 있잖아. 무슨 세권이라더라? 뭐 옆집 그 주방이 보이는 뭐 그 세권이라고? 주세권이라고 그러나? 옆집 주방이 보여요. 좁아가지고 앞에 바로 있어가지고 그런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집 산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만 저는 그냥 사시더라도 그냥 유명한 단지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단지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팔기도 좋거든. 왜냐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실험부부나 젊은 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욕망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그러지 마요. 한꺼번에 이루지 마. 이게 지렛대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욕망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예요. 근데 지렛대가 어때요? 이 파이 들기에 지렛대가 쓰면 더 잘 들어오겠죠, 그죠? 너무 길면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내지 말고
이거를 내가 갚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내 월급의 30% 정도, 네? 원리금 상환액의 30% 정도 넣으면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마 이 초년생 분들은 집값이 비싸진 않아. 그렇게 아주 비싸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거래 비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내년에 설사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낮춘다 하더라도 아마 중저가들은 많이 봐줄 거야. 그대로 80% 다 인정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 거기 사시다가 좀 더 돈을 벌어서 이렇게 상향 이동하는, 약간 석탑 쌓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한꺼번에 쭉 점프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전략도 저는 나쁘지도 않다. 엘리베이터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차곡차곡 이렇게 급하더라도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런 끈기 같은 게 중요한 거지. 너무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 그런 말씀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심정은 알아요. 심정은 아는데 그럴수록 조금 돌아간다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박원갑 위원님과 함께 현재 부동산 시장 장세와 어떻게 디테일하게 전략 짜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위원님,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그동안에 제가 좀 출연하면 뭐 좋은 댓글도 많이 달려가지고 또 나오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렸던 트렌드를 좀 더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급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금 우상향할 것 같다 생각. 뭐 지방도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방 제가 그게 나쁘지 않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방도 어렵게 입주 물량도 적고 정부가 규제책도 나오고 또 공기업도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지방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너무 과거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고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팔로워가 돼야 된다는 말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MZ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시장을 우량주와 비우량주 개념으로 게임하듯이 어떻게 접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이 게임 세대의 특징이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의 흐름은 내년에 세법 개정이 되면 약간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더 갈 것 같다. 이게 약간 효율적 자산 구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개념으로 아마 젊은이들이 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말씀. 그래서 외곽의 어떤 그런 집을 무리하게 사기보다는 이왕이면 조금 더 중심부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마 나을 것 같다. 왜냐면 인구가 줄면 약간 수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집을 살까 말까에 대한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고 간절함하고 절박함이고 그리고 다리품의 경제하기도 중요한 것 같다. 그렇잖아요. 집을 꼭 사야 되느냐는 거예요. 안 사도 되죠. 주식이라도 코인을 잘하시면 집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뭔지 3년 동안에 나의 실적을 평가해 보시라고 그랬고, 집을 사기로 결심하셨으면 진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면 이렇게 엑셀 가지고 리커드 책도 있잖아요. 이렇게 1점에서 뭐 0점에서 10점까지 있을 텐데 점수를 매겨서 쇼핑하듯이 하라고 했죠. 물건을 좀 골라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한 동수를 10개, 아파트 한 30개 정도를 하셔야 아마 급매물이 나올 겁니다. 굳이 타이밍을 재신다 그러면은 시장 전체 타이밍을 재지 마시고 급매물이 나오는 거를 보는 거에 오히려 더 타이밍이라고 보면 더 가깝다고 봐요. 급매물 좀 나올 겁니다. 급매물 중심으로 조금은 접근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너무 급해. 그래서 어제 아파트 안 달아나요. 그래서 천천히 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처음에는 조금은 기대가 좀 낮추고 그래서 이게 갔다가 그다음에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특히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기 전까지는 학군 안 따져도 돼. 그렇게 하지 안 따져도 돼.
지금 결혼하신 분 아마 10년 뒤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처음부터 뭐 마용성 상급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근하기 좋은데 가급적 이제 대단 중심으로 접근하시라고 그랬죠. 나중에 팔고 나와야 되니까. 그때 가서 돈 모아서 또 그죠? 옮기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도 너무 단박에 이렇게 도박하듯이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저축 방식으로 이렇게 좀 부를 쌓아 나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저는 우리 아들 보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